옛날 한양에 성밖에 봉섭이라는 어느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돈의 흐름에 눈을 뜨고는 원님과 몇몇 관리들에게 돈을 쥐어주고는 지역의 고기 유통권을 거머쥐어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근처에서는 견줄 수가 없을 만큼의 부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백정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니 나리, 이것이 이달치입니다요. 아이고 봉섭이, 이번 달치도 아주 두둑하구만 그래. 원님께서도 그러시더군. 자네가 고기 유통을 도맡아 한 이후로 이전보다도 고기의 질이 좋아지고 저작거리 점주들 불만도 줄었다며 아주 칭찬이 자자하셨다네. 그것이 참말입니까? 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시니 참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나리, 제가 오늘은 이것 말고도 따로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만큼은 제가 나리께 기방에서 술 한 잔 올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오시라 자네랑 내가 기방에 함께 말인가? 마음은 고마운데 말이여. 할 말이 있으면 여기에서 나에게 그냥 말하고. 내 그것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기방에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 자네는 돈만 좀 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보는 사람들 눈이 있지 않은가 봉섭이. 그 말을 들은 봉섭이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저놈이 돈이 좀 있기에 좀 어울려줬더니 어디 백정 주제에 나 같은 양반하고 섞여 이제 기방까지 출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만. 기방 안에서 어디 고기라도 썰 작정인가? 아이고 저 주제도 모르고 말세구만 말세요. 자신을 조롱하고 천대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봉섭이는 홀로 방 안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릴 적부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악착같이 돈을 쫓아 이곳까지 왔지만서도 손에 돈을 한 움큼 쥐고 보니 돈 위에는 양반 신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이는구만 그래. 워낙에 천한 백정 신분이다 보니 그가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양반들의 은근한 천대와 무시는 커갔으니 어느 순간 봉섭이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전에는 없던 양반 신분에 대한 갈망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봉섭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이청수 참봉이라는 하급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꽤나 이름 있는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노름판에 빠져 모든 가산을 탕진한 후 빚만 남기고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양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가난해져 버렸지요. 하루는 그가 집 뒷마당에 나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장 다음 주면 호주에서 빌린 백냥을 갚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돈을 융통할 곳은 없고 이미 친척이니 처가니 돈 이야기만 하면 이제는 등을 돌리니 바쁘니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구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그에게 부인 명옥이 조용히 다가와서는 서방님, 올해는 어떻게든 우리 갑돌이를 서당에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벌써 3살에 천자문을 다 떼고 서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소화까지 혼자서 마쳤는데 분명 글 공부에 관해서는 썩히기 아까운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어요. 부인의 말에 청수는 깊은 한숨을 내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갑돌이가 글 공부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소. 다만 지금은 부인도 아다시피 당장 나라에 빌린 돈을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니. 그래도 서방님, 아이들 공부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걱정 마시오 부인.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 테니. 사람이 그저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분명 무슨 수가 있어도 있을 것이오. 명옥이는 남편 청수의 말을 듣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청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이고 이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 아들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구만 그래. 그렇게 한참을 고민을 하며 길을 걷고 있을 때 마침 반대편에서 봉섭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한 청수. 청수와 봉섭이는 서로를 발견하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멈춰섰지요. 누군가 했더니만 봉섭이 아닌가? 그래 요즘 자네가 밤마당 이방집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데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가? 예 참봉나리. 신경 써주시는 덕분에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요. 나리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다시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누고는 각자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백정이 부러워질 줄이야. 내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그렇다고는 해도 저 봉섭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만이라도 내게 있었다면 저 양반 꼴을 보니 딱 지금 돈이 필요한 모양이구만 그래.
그치만 아무리 돈이 궁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나처럼 어디 가서 무시는 당하지 않을 테니 가난하더라도 그것이 참말로 부럽구만. 봉섭이는 걸음을 멈추고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청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초라한 도포와 달아해진 신발을 보고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득이며 떠올랐습니다. 잠깐만. 그 말은 지금 저 양반은 가문은 좋지만 돈이 없는 상태고 나는 돈은 많지만 신분이 필요한 상황이니 그래 어쩌면 이것이 한번 해볼 만한 수일지도 모르겠구만. 순간 봉섭이의 눈빛에 간절한 희망과 욕심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청수는 오늘 밤도 시간이 깊어가도록 고민에 빠져 등잔불 아래에서 계속해서 한숨만 내어 쉬고 있었지요. 돈을 갚아야 할 시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뚜렷한 수는 없으니 하이고 참으로 막막하기 짝이 없구나.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 밖에 누구 있느냐? 참복날이 밤늦게 죄송합니다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봉섭이, 자네가 도대체 이 시간에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갑작스러운 봉섭이의 방문에 놀란 청수. 그가 찾아온 이유를 묻자 봉섭이는 대답 대신에 조용히 품속에서 묵직한 돈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참복나리께서 곧 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말로 마을이 좁다 보니 별의 별 이야기가 저 같은 백정놈의 귀에까지 들어오구만요. 아니 봉섭이,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나저나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몰래 찾아와 불쑥 돈을 꺼내놓는단 말인가? 청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봉섭이에게 묻자 봉섭이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지요. 가만 생각해보니 나리께서는 지금 돈이 없으시고 소인은 신분이 없습니다요. 그러니 서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뭐시라? 이 마을에서 자네가 워낙에 유명하니 이미 자네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도대체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예 나리,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요. 그렇기에 소인은 먼 아랫지방으로 떠나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족보에 올려달라는 그런 당치도 않은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저 그곳에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게 제가 참복나리의 동생이라고 이름만 좀 빌렸으면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 한들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이름을 천한 백정에게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네. 미안하지만 이 일은 내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나리의 체면이 중요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체면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인이 양반 행세를 하더라도 참복나리의 귀에 절대로 닿지 않을 먼 곳에 가서 할 테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봉섭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보따리를 풀어 청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 안에 돈은 딱 봐도 청수가 호주에 진 빚을 갚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많았지요. 내가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구만. 내 이름을 빌리려거든 우리 마을에 누구도 듣지 못하게 정말 먼 곳으로 가야 할 것이네. 감사합니다 참복나리. 소인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봉섭이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고 청수는 그가 두고 간 돈꾸러미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에 다시 한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조리 챙기고는 전주로 내려가 터를 잡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번듯한 기와집과 넓은 논밭까지 함께 사들이고 하인들도 들이며 본격적으로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하자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봉섭이에게 다가갔지요. 그래, 새로 오신 나리께서는 어디에서 오셨다고 하셨소? 본래고 한양 근처에서 살던 이청수 참봉의 동생이외다. 무엇이라 내 그런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려요, 그럼 형님이 참봉이라. 그럼 나리는 어디 집안 사람이오? 여기서는 굳이 내 어디 집안 사람인지 그것까지 밝혀야 하는 것이오? 그저 이참봉의 이름만 대면 다 해결이 될 것이란 마음에 봉섭이는 말을 얼버무렸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포는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나 말씨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일반 양반들과는 어딘가 달랐기 때문이었지요. 자네가 봉섭이라고 했던가? 자네가 돈이 많으니 좋겠네만. 내 딱 보니 자네가 이곳으로 온 이유가 뭔지 훤히 보이는구만 그래. 본래부터 양반이 아닌데 그저 행세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지. 자네같이 돈으로 양반 자리를 산 사람을 이곳에서는 돈반이라고 부르는구만. 네, 분명히 말하지만 한양 근처에 있는
이청수 참봉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소. 뭐 의심이 된다면 직접 확인을 해봐도 좋구만요. 아이고 그 양반 참. 한양에 사는 이청수 참봉이라 해봐야. 그 조선팔도에서 김서방 찾기지. 그리고 아무리 자네가 양반 행세를 하려고 도포로 감춰봐도 태생이 천한 것을 감출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오메. 무엇이라고요? 양반 행세를 하려다 오히려 사람들의 추궁과 조롱에 보기 좋게 창피를 당한 봉섭이는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창피한 마음의 집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봉섭이는 그날 이후 외출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가짜 양반 행세를 한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해대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저 돈만 있고 이름만 있으면 양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양반 노릇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구나 참말로.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봉섭이가 전주로 온 지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가 무서웠던 봉섭이는 거의 모든 일을 머슴에게만 맡긴 채 바깥 출입을 최소한으로 자제하며 긴 세월 동안 여전히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지요. 하루는 봉섭이의 머슴 덕삼이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 급하게 봉섭이를 찾더니 주인날이. 요즘 말입니다. 제가 거 밖에 나가 일을 볼 때면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만 주인날이께서 그 한양의 유명한 청수대감님의 동생이 맞냐고 물어봅니다요. 무엇이라 요즘 갑자기 말이냐? 아, 지난 20여 년간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변덕으로 그러는 것이라냐? 그리고 잠깐만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청수대감님이라니? 그 참봉나리가 대감나리가 되었다고? 예나리. 저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나저나 주인날이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청수 대감의 큰아들이 어사님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 큰아들이니 갑돌이를 말하는 것이구만. 우리 조카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글 공부에 재주가 있었지. 그런데 그 어사님께서 우리 마을도 둘러본다는 소문이 있어. 이제 그 어사님께서 행여나 우리 마을에 오시면 주인날이께서 진짜 청수대감님의 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자꾸만 말을 합니다요. 허허, 그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냐. 하여간 거 남들이래 오지랖들은 넓어서. 덕삼이 너는 거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그만 일 보거라. 머슴 덕삼이 앞에서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봉섭이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큰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체면을 중시하는 청수나리가 백정에게 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자식에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나는 벌써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청수나리의 이름을 빌려 썼으니 이 일의 사정을 모르는 어사님께서 혹시 이곳에 와 내가 청수나리의 동생이란 이야기를 듣기라도 한다면 웜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란 말인가? 이거 꼼짝없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이후 봉섭이의 마음속에 한번 불안함이 자리를 잡게 되자 그는 며칠째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밤잠을 설치게 되었고 그런 불안함은 결국 현실이 되어 나타났으니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집이 이청수 대감의 동생분이 사는 곳이 맞소이까? 한밤중에 자신을 찾는 소리에 봉섭이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에는 곱게 도포를 차려입은 선비가 서 있었는데 그는 한눈에 보아도 기품이 넘치는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누구시길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왔습니까요? 소인은 한양의 이청수 대감의 아들. 이름은 갑돌이라고 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제 숙부님께서 사신다기에 찾아왔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동생이 없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연유인가 하여 한번 여쭈러 왔습니다. 웜에 그럼 나리께서 어사님이시구만이요. 아이고 어사님 일단 방 안으로 드시지요. 봉섭이는 마침내 자신을 찾아온 갑돌이를 사랑채로 안내를 하였고 그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봉섭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소인은 본디 천한 백정이었습니다만 20여 년 전 나랏돈을 갚지 못해 고생하던 이청수 나리께 돈을 드리고 그 대가로 이름만 잠시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그저 참봉나리의 이름을 잠깐 빌린 것인데 그 일이 커지고 커져 제가
감히 어사님의 숙부가 되었다 말한 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봉섭이는 어사의 숙부라고 사칭하고 다녔으니 이제 꼼짝없이 목이 날아가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갑돌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내야 마땅할 갑돌이의 얼굴에는 오히려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아니, 어사님, 어찌하여 그저 웃고만 계시는 겁니까? 어르신, 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늘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느님이 도와줘서 저희가 겨우 폐가망신을 면할 수 있었다고요. 다만 아버지께서는 무슨 연유에선지 끝내 그분이 누구인지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죠. 갑돌이는 봉섭이를 바라보며 감사의 뜻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그 은인이 누구셨는지 알게 되었구만요. 어르신께서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형편에 어찌 제가 공부를 이어가 과거에 급제하고 이렇게 어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사님, 소인은 그저 돈 좀 가지고 있던 천한 백정일 뿐입니다요. 무슨 은인이라고까지 하십니까? 저에게 어르신은 천한 백정이 아니라 저희 가문을 살려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인가 어르신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어르신께서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갑돌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봉섭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이 만남이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렵사리 입을 열었지요. 어사님, 소인은 이미 돈을 벌 만큼 벌었고 누릴 것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미심쩍은 눈빛 하나만큼은 어찌 할 수가 없었구만이요. 봉섭이는 그 말을 하고서야 비로소 오랫동안 간직해 놓았던 진심을 꺼내 놓았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어 쉬었고 그 말을 들은 갑돌이는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으며 봉섭이에게 말을 건넸지요. 허허,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어르신이 제 숙부님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저 저희 장단에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할지. 물론이고 말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제 계획은 말입니다. 밤이 늦도록 봉섭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갑돌이. 그리고 갑돌이가 봉섭이의 집을 찾아온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봉섭이는 며칠 전과는 다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사랑채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 댁이 맞느냐? 어서 모시고 나오거라. 그 목소리에 드디어 올게 왔다고 생각을 한 봉섭이는 서둘러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밖에는 큰 가마를 메고 온 포졸들이 서 있었고 갑작스러운 포졸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몰려들고 있었지요. 포졸은 봉섭이 대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다가서서 아이고 대감님, 저희가 어사님의 분부를 받고 어사님의 숙부님이신 대감님을 친히 관하로 모셔오라 하여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어사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먼. 봉섭이는 포졸의 말에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을 하고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 녀석이 우리 마을에 왔으면 제 발로 찾아와서 나에게 인사를 드려야지. 어디 어른을 오라가라 해. 이 건방지고 무례한 놈 같으니라고. 웜에 지금 저 봉섭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이 친구야, 말 조심하게. 가만 보니 지금까지 봉섭이 나리가 하던 말이 허풍이 아닌 것 같구만. 그래? 무엇이라? 그럼 저 볼품없는 자가 진짜로 어사나리의 숙부님이었단 말인가? 봉섭이가 이렇게 호통을 치자 대문 앞에 몰려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지고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나리. 저희는 그저 어사님의 명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그래, 이렇게 가마까지 보내주었으니 내 이번 한 번은 따라가 주겠네. 자, 얼른 가보도록 하지. 봉섭이 가마에 올라타고는 관하로 출발을 하자 그곳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모두 봉섭이에게 허리를 굽히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봉섭이를 마주할 때마다 쩔쩔매며 깍듯이 예를 갖추었고 더 이상 그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되었지요. 이후 지방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온 갑돌이는
곧바로 아버지와 동생 갑수를 불러 전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냐? 그 봉섭이가 아직도 살아있더란 말이냐? 갑돌이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요, 아버지. 아주 건강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랬단 말이지. 나 역시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 체면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숨겼었지만서도 나이가 들고 보니 그깟 체면이 뭐라고. 그때 차라리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하고 후회가 되더구나. 안 그래도 이번에 내 확실하게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게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숙부님이라면 말을 맞춰주고 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가 천안 백정 출신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잘했다 잘했어. 너가 그렇게 했다니 내 마음의 짐도 조금은 덜어진 것 같구나 갑돌아. 갑돌이의 동생 갑수는 옆에서 형과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들으며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해졌습니다. 무엇이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안 백정놈이 어사를 배출한 우리 가문에 지금 기생을 하고 있다는데 어찌 아버지와 형님은 저리 태연히도 웃고 넘길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 가문의 이름이 그 백정놈의 주둥이에 더럽혀졌는데 안 되구만 안 돼. 이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구만. 그리하여 다음날 이른 새벽 갑수는 아무도 몰래 혼자서 집을 빠져나와 전주로 발걸음을 옮겼고 한달음에 전주에 도착한 그는 곧장 관하로 가 원님 앞에서 씩씩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내 한양의 이청수 대감의 둘째 아들 이갑수로 하오. 한 달 전에 어사이신 우리 형님께서 이 마을에 다녀왔는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봉섭이란 천안 백정놈이 우리 숙부님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거짓으로 양반 행세를 하고 있다고 들었소이다. 당장 그놈을 잡아오시오. 갑수의 말을 듣고 있던 원님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지만 갑수의 당당한 태도와 말에 일단 확인을 위해서 포졸을 시켜 봉섭이를 모셔오라고 하였고 포졸들이 봉섭이의 집을 다시 찾자 뭐시라? 관아에 지금 내 둘째 조카가 와서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다고? 알았네. 얼른 함께 가보세. 웜에 그 어사님만 설득하면 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더만. 아이고, 드디어 오늘이 내 제삿날이 되겠구나 참말로. 잠시 후 봉섭이 포졸들과 함께 천천히 관아로 들어서자 관아에서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갑수는 봉섭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천안 백정놈이 감히 양반 흉내를 내는 것도 모자라.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그러고도 니놈이 제명에 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봉섭이는 갑수의 성난 얼굴을 보고서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래. 아직 사람들은 나를 어사의 숙부라 믿고 있으니 이 일에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을 몸. 내 마지막 도박이라도 한번 해봐야겠구만. 원님, 우리 둘째 조카놈이 어려서부터 한 번씩 발작을 하며 저리 정신이 나가곤 했는데 아직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나 봅니다. 예전부터 저 아이가 저리 열이 올라 얼굴이 붉어질 때 빨리 열을 식히지 않으면 사지분간을 못하고 더 미친 듯이 날뛰곤 했지요. 이럴 때 특효약이 있으니 바로 황련탕이온데 혹시 그 사람을 시켜 황련탕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그곳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원님은 당연히 어사가 직접 숙부라 보증을 한 봉섭이의 말에 훨씬 더 신뢰가 갔기에 당장 포졸에게 명을 내렸지요. 오호라. 그래 몸에 있는 열을 내릴 때는 황련탕이 특효약이지. 이보라 얼른 약재상에게 황련탕을 다려오게 하고 저 갑수 도련님을 포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라. 포졸들이 원님의 명을 받고 순식간에 갑수를 단단히 묶어놓자 갑수는 더욱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나를 어찌하려는 게냐? 이것들이 지금 누구를 병자 취급하는 거냐? 얼른 이것을 풀거라. 나는 멀쩡하단 말이다. 그리고 잠시 후 약재상에 아주 진하고 쓴 황련탕을 한 그릇 가득 들고 오자 포졸들은 갑수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는 황련탕을 들이부었습니다. 황련탕이란 황련을 주 약재로 만든 한약으로 주로 몸속에 열을 내리거나 위통 복통에 좋은 약인데 예로부터 맛이 매우 쓰디쓴 것으로 유명하였지요. 으악, 우에거거거. 아이구야, 이놈들아. 이 백정놈이 이제 하다하다 나에게 독약을 먹이는구나. 네가 정녕 이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갑수가 쓰디쓴 황련탕의 맛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자 그것을 보고 있던 봉섭이는 태연하게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허허,
아무래도 어릴 때처럼 한 사발로는 부족한 모양이구만. 최소한 세 사발은 더 먹여야 할 것 같으니 약을 좀 더 준비해 주십시오. 봉섭이의 말에 포졸들이 계속해서 갑수의 입에 황련탕을 들이붓자 결국 갑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는 아이고, 아이고. 숙부님, 우리 봉섭이 숙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아이고, 이 쓴맛에 아주 이제야 몸에 열이 빠지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께 제발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갑수는 결국 눈물을 펑펑 흘리며 봉섭이에게 간절히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숙부님 저를 제발 풀어만 주시면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다시는 이곳에 발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숙부님 제가 잘못했으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역시 그럼 그렇지. 원님 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카에게는 이 황련탕이 제격이라고요. 우리 조카가 이제 정신이 돌아와 사지분간이 되는가 봅니다. 원님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포박을 풀어줄 것을 명하였고 포박이 풀린 갑수는 허겁지겁 일어나 서둘러서 관할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갑수가 며칠의 시간에 걸려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입안에서는 황련탕의 쓴맛이 가시지를 않았지요. 그렇게 한양에 집에 도착한 갑수는 곧바로 형 갑돌이를 찾아가 전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억울함을 쏟아내었습니다. 형님, 글쎄 그 봉섭이라는 자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더니 그 세상에서 가장 쓰디쓴 황련탕을 무려 3사발씩이나 억지로 먹였구만요. 갑수의 열변에도 그것을 듣고 있던 갑돌이는 그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허허, 애끼 이 녀석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그 봉섭이라는 분 덕분인데 너는 그것을 안갚음으로 대신하려고 그 먼 전주까지 발걸음을 하였느냐? 아 형님, 지금 동생이 약까지 억지로 먹으며 이렇게나 심하게 당하고 왔는데 형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웃고만 계실 겁니까요? 갑수야 생각을 해보거라. 아무렴 숙부님이 조카에게 주는 약이 쓰다고 한들 그것이 몸에 좋으니 너에게 준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오히려 앞으로 인생에서 쓴 음식을 마주 할 때마다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꼭 보답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야. 갑수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갑수는 다시는 전주 쪽으로는 얼굴도 돌리지 않았으며 전주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 쓰디쓴 황련탕의 맛이 혀끝에 생생히 떠올라 속이 메스꺼릴 정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전주에서는 갑수의 황련탕 사건 이후 그 누구도 감히 봉섭이의 신분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고 마주치는 이마다 그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었기에 이후로도 봉섭이는 평생을 당당하게 양반 행세를 하며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양 북쪽에 위치한 커다란 기와집에는 갑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이어져 온 유서 깊은 가문의 장손이었는데 키는 훤칠하고 눈빛은 맑았으며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끝을 보는 추진력 있는 사내였지요. 하지만 이런 갑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그의 아버지 황참판 대감이었습니다. 황참판은 조정에서도 이름난 인물로 채통을 중히 여겼기에 아들 갑수를 마주할 때면 항상 입버릇처럼 갑수야, 네가 다른 집도 아니고 바로 우리 집 장손으로 태어난 것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란다. 한양 천지의 양반 자식은 널렸지만 우리만큼 대대로 유서가 깊은 곳도 없으니 너는 반드시 내년 과거에 급제를 해서 우리 집안을 빛내야 할 것이야. 장손이 잘 되어야 집안이 바로 잡히고 내 체면도 서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요. 아버지 황참판의 말은 갑수에게는 언제나 명령과도 같았기에 갑수는 함부로 집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줄곧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벗삼아 살아야 했지요. 하루는 그런 갑수가 서재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답답하여 마침 마당 앞을 지나가는 머슴 덕파리를 불러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덕파라, 지금 어디 외출하는 길이냐? 예, 도련님. 어제 주인 어르신께서 부시며 이런저런 필요한 물건이 떨어졌다길래 장터에 심부름 좀 다녀오라고 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무엇이라? 장터의 말이요? 그렇다면 이왕 가는 거 나도 어디 따라가도 되겠느냐? 갑수의 말에 덕파리는 깜짝 놀라며 대답을 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장터의 말이요? 도련님께서 공부 시간을 걸으시고 나간 것을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면
아주 난리가 나실 텐데요. 아, 그러니 아버지께서 외출하신 지금 다녀오겠다는 것 아니냐? 어차피 아버지께서는 오늘 일 때문에 저녁에서야 돌아온다고 하셨으니 오랜만에 바람이나 같이 쐬고 오자꾸나. 덕팔이는 결국 갑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재에서 벗어나 인파가 넘치는 거리로 나선 갑수. 여기저기 장사꾼들이 외치는 소리와 함께 곳곳에서 팔고 있는 맛있는 음식 냄새는 갑수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지요. 이야, 덕팔아. 하이고, 그래,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인데 이렇게 활기찬 거리에 나온 것이 참말로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하이고 도련님, 저기에 파는 저 찰떡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여 장터에서는 최고로 쳐줄 정도로 맛이 아주 기가 막힌데 어디 한번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머슴 덕팔이와 함께 장터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문득 갑수의 시선이 장터 한편에 머물렀으니 그곳에는 곱게 차려 입은 한 여인이 여종과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었지요. 순간 바람이 불어 그녀의 분홍 치마가 살짝 펄럭이며 노란 저고리 위로 고운 목선이 드러난 것을 본 순간 갑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고운 처자가 실제로 존재할 줄이야. 그러니까 도련님, 이왕 나온 김에 찰떡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메 도련님,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신 게 열이라도 나신 겁니까요? 하이고, 그러니까 괜히 무리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는. 덕팔아, 저기 말이오. 저 낭자 말이다. 저 낭자는 참말로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지 않느냐?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하구나. 갑수의 말에 덕팔이 역시 갑수의 시선의 끝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말로 도련님 말씀대로 사정없이 고운 분이시구만요. 갑수가 눈을 떼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자 그녀 역시 갑수의 시선을 느꼈는지 갑수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친 순간 갑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편 갑수와 시선을 마주친 그 여인 역시 낯선 사내에 뚫어지는 듯한 강렬한 눈빛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지요. 춘심이 아씨,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어디 불편하십니까요? 말수가, 우리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웜에 이렇게 갑자기 말이어요? 아직 거먹고 싶은 것이 한참 남았는디. 알았습니다요, 아씨. 그리하여 춘심이는 여종과 함께 발걸음을 돌려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갑수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였지요. 하이고, 지금 저 낭자를 놓치면 내 평생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구만. 덕팔아, 너는 먼저 집에 들어가 있거라. 나는 잠깐 볼 일이 있어 조금 늦어질 것 같구나. 어메 도련님, 저 아씨를 쫓아가시려고 그럽니까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요. 내 금방 볼 일만 보고 들어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갑수는 머슴 덕팔이를 뒤로 한 채 춘심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그녀를 뒤쫓아온 갑수. 춘심이가 여종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라진 골목까지는 확인하였으나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는 보지는 못한 채 그만 눈앞에서 그녀를 놓치고 말았지요. 아이쿠, 이거 비슷한 집이 이리도 많으니 도대체 어느 집으로 들어갔단 말인가? 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을 기약이라도 할 것을.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 그 마을을 한참이나 어슬렁거리며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갑수. 그때 마침 그의 눈에 길을 가던 노파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어르신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꽃같이 어여쁜 낭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먹코를 하고 눈이 작은 여종과 함께 다니는 것 같은데. 허허, 도련님이 말씀하시는 그 처자는 이 마을 통틀어 하나뿐이구먼. 바로 춘심이라네. 춘심이라고요? 그 낭자가 누구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심이는 말이요, 얼마 전 은퇴한 이 마을 이방나리의 하나뿐인 외동딸이구먼. 나이는 꽃다운 18배 아직도 시집을 안 갔단 말이지. 그럼 어르신, 그 낭자가 혹시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갑수의 부탁에 노파는 친절하게도 손을 들어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기와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허허, 도련님이 아주 춘심이한테 푹 빠졌나 보구먼. 저기 보이는 저 기와집 보이는가? 저기가 바로 그 이방네 기와집이라네.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덕분에 큰 은혜를 입었구만요. 그렇게 춘심이의 집 위치를 확인한 갑수는 일단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갑수의 마음속에서는 춘심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꽃잎처럼 피어나는 것이 느껴졌지요. 이후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서원 앞에 앉아 책을 펼쳐 들고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명덕, 지어지선 인심은. 갑수는 몇 번이나 같은 문장을 읽고 또 읽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책 내용 대신에 그날 장터에서 본 춘심이의 얼굴만이 아른거릴 뿐이었지요. 이러다간 글이 아니라 그 춘심이 낭자 얼굴을 외우게 생겼구만. 도대체 이 마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안 되겠다. 내 이대로 대책 없이 책만 붙잡고 있다가는 밤새 공부를 하여도 책 한 장 못 읽을지도 모를 판이구만. 갑수는 책을 덮고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안채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지 또한 사랑채에서 등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간 듯 하였지요. 마당에서 모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갑수는 그날 밤 인생 처음으로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춘심이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늦은 밤 행여 다른 사람들이 볼까 조심스레 옆마을 춘심이의 집 앞으로 간 갑수.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재빠르게 담을 넘어 춘심이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마당을 둘러보았는데요. 그때 마침 안채와 떨어져 있는 작은 별채에서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자신도 모르게 별채의 창호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는 갑수. 말수가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말이다 마음씨 고운 선비가 살고 있는데 그 선비가 어느 날 산에서 길을 잃은 여인을 도와준 일이 있었단다. 방 안에서는 춘심이가 여종 말수기에게 다정하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갑수는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는 가만히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아씨, 그래서 그 선비는 여인과 어떻게 되었대요? 행여나 마음을 거절당할까 두려웠던 선비는 차마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평생 마음속으로만 그녀에 대한 마음을 간직했다고 하는구나. 아이구야. 그럼 그 여인은 선비의 마음을 끝까지 몰랐겠구만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것 아니겠니? 마음이란 것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좋으련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절대로 또 알 수 없기도 하니. 그나저나 시간이 늦었구나. 이만 자자꾸나 말수가. 예 아씨, 거 불 끄겠습니다요. 세상에 저렇게 꽃다운 낭자가 목소리는 또 어쩜 이렇게 곱단 말인가? 내 말이라도 한자리 해보려고 왔건만. 그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구나. 이윽고 방 안에서 말소리가 사라지고 조용한 숨소리만 들리자 갑수는 춘심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는 천천히 일어나 담을 넘어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갑수는 매일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춘심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창호문 너머로 들려오는 춘심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갑수는 가슴이 뛰고 마음이 행복해졌지요. 그렇게 밤마다 집을 빠져나오기를 2주째. 갑수는 평소처럼 조심스레 마당을 가로질러 집을 빠져나가려는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도련님, 이 밤중에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깜짝 놀란 갑수가 뒤돌아보니 그곳에는 머슴 덕파리가 막 화장실에서 나와 갑수에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아니 덕팔아. 너 이 시간에 안 자고 무슨 일이냐? 나는 그저 밤에 산책이나 할까 이렇게 나왔구만. 도련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도련님께서 요즘 밤마다 몰래 집을 빠져나가시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요. 그게 무슨 말이냐 덕팔아. 갑수가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하자 덕파리는 주변을 살피며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요. 제가 며칠 전에 도련님께서 밤마다 몰래 나가시는 것이 하도 이상해서 한번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요. 도련님께서 어느 집 담장을 넘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이 그때 장터에서 보았던 그 아씨가 사는 곳이 맞지요, 도련님? 아이고, 도련님 내 책만 보실 줄 아는 숙맥인 줄 알았는디 생각보다 참말로 대담하시구만요. 덕파리의 말에 순식간에 얼굴이 새빨개진 갑수. 덕팔아, 그것이 말이다. 너도 같은 사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느냐? 나는 그 낭자를 정말로 마음 깊이 품고 있단 말이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그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모른 척 해다오.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저야 당연히 도련님 편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같은 사내로서 도련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요. 덕파리의 말을 듣고 갑수가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 덕파리는 다시 조심스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요, 도련님. 만약 주인 어르신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그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그때는 그래. 그것은 나도 알고 있구나. 덕파리에게 재차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한 갑수는 서둘러서 다시 춘심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도 덕파리 때문에 놀란 가슴을 춘심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정시키려는데
웬일인지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책을 덮고선 호롱불을 꺼버렸지요. 하이고 내 낭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하여 왔건만. 하필이면 오늘은 일찍 잠이 들여나 보구나. 갑수가 아쉬움에 한숨을 내어쉬려는 순간 언제 방문을 열고 나온 것인지 춘심이 어느새 갑수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련님, 웜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소. 도련님께서는 분명 지난번 장터에서 보았던 그분이시지요? 밤마다 몰래 제 방 창호문 너머에 앉아 계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 낭자. 내가 나쁜 뜻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절대 아니라오. 나는 그저 낭자와 잠시 말이라도 한마디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온 것인데 낭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았기에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오. 그러니 부디 잠깐이라도 시간을 좀 내어주시면 안 되겠소. 그렇다면 잠시만 여기에서 기다려주시지요. 그러고는 춘심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급히 여종 말숙이를 깨웠지요. 말수가, 오늘 밤엔 도둑이 될까 무섭구나. 얼른 문을 걸어 잠그거라. 예? 아씨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그라고요?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요. 말숙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문을 단단히 자물쇠로 걸어 잠궜고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갑수는 크게 당황하였지요. 아니, 장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분명 춘심이 낭자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이리도 단호하게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인가. 하이고 이것이 나에 대한 대답이란 말인가. 허탈한 마음에 힘없이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갑수.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으며 서원 앞에 앉아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은 너무나 무거웠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춘심이의 목소리만이 떠올랐지요. 이제는 내 하루라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구만. 그래, 그녀가 내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떠한가? 나는 그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구만. 그리하여 갑수는 자존심을 굽히고 다음날 밤에도 다시 춘심이의 집을 찾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갑수가 처음 춘심이의 집에 들른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밤, 마침 그날은 저녁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지만 갑수는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춘심이의 집담을 넘어 창호문 앞에서 몸이 젖는 것도 잊은 채 춘심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춘심이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종 말숙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서는 말수가 너 말이다. 오늘은 위채로 가서 자거라. 내 오늘 밤에는 꼭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구나. 말숙이는 의아했지만 춘심이의 단호한 말투에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말숙이가 나가자 춘심이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비에 젖은 갑수를 발견하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선비님, 정말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비까지 이렇게 다 맞으시고. 낭자, 나는 정말 다른 뜻이 없소이다. 그저 낭자의 그 곱디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히 행복한 일이기에 이렇게 찾아왔던 것뿐이요. 그러니 제발 나를 내치지 말아주시오. 비도 이렇게 오는데 병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일단 얼른 방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무엇이라? 저 정말 내 들어가도 되겠소? 괜찮습니다, 선비님. 내 젖은 몸을 닦을 것을 가져다 드릴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하여 갑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춘심이의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달이나 걸려 마침내 내 이 방 안에 들어오게 되다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한참을 그곳에 앉아 기다리니 잠시 후 춘심이가 방으로 돌아왔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방으로 찾아왔고 그녀의 부모님은 방 안에 낯선 젊은 사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자 기겁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춘심아. 어찌 방 안에 낯선 사내가 있는 것이냐? 아버지, 어머니, 많이 놀라셨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실 얼마 전 장터에 갔다가 우연히 이 선비님과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선비님이 저를 마음에 두셨는지 밤마다 담을 넘어와 제가 말숙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제 방 창호문 너머로 듣고 계셨지요. 무엇이라? 밤마다 우리 집 담을 넘어 들어왔다고? 처음에는 저도 몹시 당황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모질게 내치기도 하였지만 이분은 날이 추워져도 비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렇다면 춘심아, 너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사내와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냐? 그것이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이 선비님을 우리 집 대릴사위로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야? 이 사내를 우리 집 대릴 사위로 말이요?
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너 이 사내랑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요?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왔을 뿐, 저와 이 낭자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춘심이의 부모님은 물론 갑수 역시 예상치 못한 그녀의 말에 크게 놀랐지만 춘심이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선비님께서는 제가 거절을 한다고 하여도 앞으로도 제 목소리를 들으러 계속 찾아올 것 같고, 행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 선비님이 한밤중에 우리 집에 출입하는 것을 보기라도 한다면 제 혼사길은 막히게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 선비님이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준 모습으로 저에 대한 마음 역시 쉽게 변하실 분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였으니, 그렇다면 차라리 서로를 위해 당장이라도 혼례를 치러 정식으로 만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춘심이의 말에 갑수는 물론 춘심이의 부모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춘심이와 갑수는 조촐하게 마당에서 혼례를 치렀고, 갑수는 그날 이후부터 대릴사위 자격으로 더 이상 담을 넘지 않고 정식으로 대문을 통하여 매일 저녁 춘심이의 방에 찾아올 수가 있었지요.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갑수는 아버지의 성화가 두려워 자신의 부모님에게 춘심이의 존재를 비밀에 붙인 채 매일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춘심이의 집으로 가 새벽종이 울리기 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였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밟히는 법. 결국 이들의 비밀도 오래가진 못하였으니. 덕팔이 이놈아! 갑수가 매일 밤마다 어딜 다녀오는지 너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겠느냐? 갑수가 매일 밤 남몰래 외출하는 것을 알게 된 황참파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물든 채로 머슴 덕파리를 앞에 두고 크게 호통을 쳤지요. 주인 어르신. 그것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떠뜸거리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하거라. 당장 말하지 않으면 니놈도 무사치 못할 것이야. 아이고 주인 어르신. 사실 도련님께서는 옆마을에 사는 이방내 따님 춘심아 씨의 집을 매일 밤 찾아가고 있었습니다요. 뭐라? 그 녀석이 어디를 찾아가고 있었다고? 아이고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 우리 갑수가 그런 경망스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 시각 갑수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춘심이와 방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날이 제법 쌀쌀한데 왜 지난번 제가 드린 옷을 입지 않으시는 건가요? 혹시 옷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니요, 부인. 옷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인도 아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워낙에 엄격하신지라 행여 그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까, 그게 두려워 그랬던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춘심이는 작게 한숨을 쉬며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방님과 혼례를 치른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부모님의 얼굴 한번 못 뵈었으니 세상 천지 어느 며느리가 멀쩡히 살아계신 시부모님 얼굴도 모를 수가 있답니까? 제가 그동안은 부모님께 서방님께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명은 해놓았으나 혹시 서방님께서 정말로 우리 집안이 시댁에 보이기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요. 아니, 어디 그럴 리가 있겠소. 나 역시 부인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나를 믿고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내 안 그래도 곧 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릴 적당한 때를 찾고 있었던 중이었소. 그것이 참말입니까, 서방님? 서방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도 한결 편해지는군요. 그럼 저는 서방님의 그 말을 믿고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며 밤이 깊어가도록 부부의 정을 나누었고, 이후 갑수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어둠 속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집의 대문 앞에 도착한 갑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크게 숨을 한번 몰아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구만. 장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장가를 갔다는데 아무리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나를 내치시게 하겠는가? 차라리 내일이라도 당당히 말씀을 드리는 편이 모두를 위해 나을 것 같구만. 그렇게 다짐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선 갑수. 그가 집 안에 들어서자 평소와 뭔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였는데요. 마당에서는 머슴 덕파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 황참판이 무섭도록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아버지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황참판은 갑수의 말을 듣기도 전에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지금까지 이 애비를 속이고 있었구나. 속이다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여태까지는 너에게 문제가 있어도 엄연히 다 큰 사내 녀석이니 알아서 처신을 할 수 있게 상관하지를 않았거늘. 그런데 너는 그런 애비의 믿음을 저버리고 석 달 넘게 과거 공부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그것도 모자라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니. 내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구나. 아버지, 그게 제 말씀부터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저 그러나 황참판은 다시 한번 갑수의 입을 막아버리고는 더 이상 네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내 이미 네 짐은 다 싸두었으니 너는 지금 당장 덕파리와 함께 절로 들어가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과거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거라. 오메. 아버지, 부디 제발 말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정식으로다가 그 혼례를 치르고 지금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이 녀석아. 황참판은 크게 소리를 치고는 머슴 덕파리에게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덕파리 너도 잘 들어라. 만약 네가 제대로 갑수를 감시하지 못하여 이놈이 절에서도 도망치게 된다면 너 역시 더 이상 우리 집에는 발도 못 들일 줄 알아라. 예, 주인 어르신.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요. 아버지, 부디 제 말 좀. 갑수는 눈물을 머금으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애원을 했지만 황참판은 이미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갑수의 간절한 외침은 갈 곳을 잃고 그저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갑수는 북한산의 깊은 절 안에서 머슴 덕파리의 철저한 감시 아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갑수는 하는 수 없이 그곳에서 마음이라도 다 잡기 위해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춘심이의 생각뿐이었기에 공부가 될 리 만무하였지요. 아이고, 우리 부인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구만. 내가 갑작스레 발길을 끊게 되어 걱정은 안 하고 있을는지. 참말로 내 소식이라도 알릴 방법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 이틀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반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수는 여느 때처럼 방 안에서 책을 펼쳐놓고 멍하니 그저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절의 입구에서 낯익은 여인의 목소리가 갑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갑수 도련님 계십니까요? 갑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소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니 그곳에는 춘심이의 여종 말숙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말숙이 아니냐? 너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 말숙이는 갑수를 보자마자 가슴속에 품고 있던 편지를 꺼내어 냅다 갑수에게 내던지고는 울분을 토해냈지요. 아이고 도련님, 세상에 어디를 가시면 가신다고 미리 기별이라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어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고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말수가,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부부인, 우리 부인은 잘 지내고 있느냐? 잘 지내고 있냐고요? 도련님 어찌 그런 말씀을 태연히 하십니까? 우리 아씨를 그렇게 보내놓고 이곳에 숨어서 책만 보고 계시면 어디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나 합니까? 갑수는 말숙이의 말을 듣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하였습니다. 보내다니, 아씨를 보내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수가, 얼른 제대로 말을 좀 해다오. 갑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말숙이는 울분에 북받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린 채 몸을 돌려 절 문 밖으로 달아나 버렸지요. 갑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땅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고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그의 얼굴에서는 점점 핏기가 사라져갔습니다. 떠나버린 서방님께 제가 생각보다 서방님을 향한 마음이 깊었던 것인지 서방님께서 발길을 끊으신 이후로 어쩌다 마음의 병까지 얻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리움이라는 병이 점점 깊어져 뼛속까지 사무쳤는지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숨을 거두게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방님과 혼례를 올린 후에도 시부모님을 단 한 번도 뵙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혼례를 치른 이후로 부인으로서 서방님께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못 내어드린 것이 너무도 한스러워 끝까지 마음에 남습니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나누었던 우리의 사랑은 이로써 끝나게 되겠네요. 서방님, 제가 서방님께 오직 바라는 것은 이제 이 못난 사람 생각일랑 그만하시고
부디 글 공부에 전념하셔서 서방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항상 하늘에서 서방님께서 늘 건강하시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갑수는 편지를 끝까지 읽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바로 유서였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하루만이라도 더 빨리 용기를 내었더라면, 아버지께 당당히 내 혼인을 밝혔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을. 아이고, 춘심아. 갑수는 절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며 오열하였고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머슴 덕파리가 다가와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를 위로하였지요. 도련님, 어찌 이리 스스로를 탓하시기만 하십니까요? 부디 마음을 다 잡으시고 다시 공부에 힘쓰시지요. 떠나버린 아씨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요? 아이고, 참말로 이것이 다 무슨 이런 경우가. 덕파라, 나의 비겁함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잃었는데 내 공부를 하여 무엇하겠느냐? 관직에 들어서 큰 벼슬을 하면 무엇 하겠느냐? 어떠한 것을 하여도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낼 수 없는 노릇산이겠느냐? 나는 이제 다 내려놓고 그저 나의 길을 떠나련다, 덕파라. 또 도련님, 떠나신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련님. 춘심이를 잃었다는 충격에 그대로 자신의 짐을 챙기고 절을 나와버린 갑수는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춘심이에게 부끄러워 삿갓 하나를 푹 눌러 쓴 채로 절을 나서서 정처 없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갑수는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니며 이런저런 풍경을 마주하고는 가끔씩 춘심이의 생각이 날 때면 늦봄 바람에 봄꽃 모두 져가매. 내 사랑 역시 바람에 실려 떠나가네. 내 어찌 한 줌 용기 내지 못하여 떠나는 꽃 손 한번 뻗지 못했나. 춘심이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시를 읊으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평생 삿갓을 쓰고 길 위에서 여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옛날 한양의 함지골이라는 마을에 갑수라는 젊은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3대 독자로 대대로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 덕분에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라 세상 물정을 몰랐기에 무척이나 사치스러웠으며 장가를 간 지 3년이 넘어서도 자식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노름에만 빠져 살았지요. 서방님, 오늘 밤도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십니까요? 어머님께서도 절이 매일 나가면 도대체 손주는 언제 보여주실 거냐며 계속 밖으로만 싸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말이어요. 거 부인, 내 안 그래도 어제 밤에 흰말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재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꿈이라고 하는디 내 이런 꿈을 꾸고도 어찌 집안에만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어머니에게는 자네가 좀 잘 말해주시게. 아이고, 알았습니다, 서방님. 갑수가 부인과 부모님의 만류에도 계속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연로하신 갑수의 부모님이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잠시, 이후 탈상을 마친 갑수는 더 이상 자신을 말릴 친척도 어른도 없게 되자 이전에는 가지 않던 기방에까지 출입을 하며 더욱더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자연히 그 많던 집안의 재물도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지요. 하루는 그의 사치를 보다 못한 부인 명옥이 외출하는 갑수를 붙잡아 세우고는 서방님, 잠시만 있어 보시구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시기 나랑 좀 이야기를 해야겠구만요. 하이고 부인, 거 무슨 놈의 잔소리를 하려고 나가는 지아비를 붙잡아 세우는 것이오. 내가 거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알면서 거 참. 서방님, 네, 여태까지는 서방님께서 갑작스레 부모님 상을 치렀기에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느라 그러겠거니 하며 아무 말 안 했는데 인자는 참말로 자중할 때가 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집안에 암만 천금을 쌓아놨다고 해도 일하고 매일같이 술과 노름에 써버리니 어찌 그 돈이 다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요. 무엇이라? 이 사람이 거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네. 나를 보고 정신을 차리라니. 그럼 지금 내가 거 정신이라도 나가버렸다 이 말이오. 갑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를 하자 부인 명옥은 더욱 더 애타는 심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내대장부로 태어난 이상 부모님의 뜻을 받아 거 과거 시험이라도 준비를 하시던가. 행여 글 공부가 싫다고 하심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가산으로 땅을 더 사고 소작농을 더 얻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참말로 다 잃고 남은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이고 부인 한번 봐보시게나. 거 우리 마을에 술 한 잔 못 마시는 대실이는 평생 아주 돈 한 푼 못 모으고 살았고 또 투정과 골패가 뭔지도 몰랐던 거 탑골 사는 복동이라는 자는 결국 수천금을 다 잃고 굶어 죽었지 않는가? 사람은 말이오. 다 지 팔자가 따로 있는 법이구만. 아, 암만 팔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주색 잡기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사람 중에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부인 명옥이 소리를 쳐봐도 갑수는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되려 더 큰 소리로 대꾸를 했습니다. 허, 거 없기는 누가 없다고 그러는가? 술을 달고 살았던 이태백도 한림학사를 지냈고 그 일손이라는 자 역시 그렇게 주색 잡기를 좋아했어도 나중에 일품 벼슬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벼슬을 하고 크게 이름을 날릴 것이니 거 자네는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콩고물이나 받아 먹으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수는 부인을 뒤로하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버렸지요. 서방님, 이것이 참말로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갑수는 이렇게 집안을 돌보지 않고 계속하여 끝을 모르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 마침내 남아있던 집안의 재산마저 모조리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많던 곳간의 식량들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었고 급기야는 소작농들에게 줄 품삯마저 모자라게 되어버렸는데요. 거 주인날이 아직 저희가 품삯을 받지 못했는데 거 도대체 언제쯤 주시려고 이렇게 미루십니까? 어르신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요? 소작농들의 다급한 외침에 갑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하얗게 얼굴이 질린 채로 부인 명옥이의 눈치만 슬금슬금 보았고 이를 보다 못한 명옥이 앞으로 나서서는 한숨을 길게 내어 쉬고 소작농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그 돈이 들어올 것이 잠깐 늦어지는 관계로 품삯은 일이 해결이 되는 대로 마련해서 꼭 챙겨서 드릴 테니 저를 믿고서라도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제발 좀 거시기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셨음 합니다요. 소작농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고 돌아갔고 명옥은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보다 먼저 방으로 몸을 숨긴 갑수를 바라보며 뭔가 결심이 선 듯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이제 더는 안 되겠습니다. 곳간은 이미 텅텅 비어버렸고 서방님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저 주색 잡기에만 빠져 계시니 이 집의 명운도 여기까지인 것 같구만요. 저는 고향에 있는 우리 오라버니네로 가겠습니다요. 부인이 없으면 자신은 그저 할 줄 아는 게 없는 허수아비 신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갑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서 펄쩍 뛰며 다급히 명옥이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였지요. 오, 몸에 마누라 아니 부인 그것이 무슨 소리단가. 네, 내가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구려. 네, 당신 말대로 부모님께서 그렇게 떠나신 뒤로 마음이 횡한 것을 그저 돈을 펑펑 쓰며 풀었던 것 같구만. 내 앞으로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길 터이니 제발 떠나지만 말게나. 아이고 서방님, 이제 와서 제가 아무리 살림을 휘어잡는다고 한들 들어오는 돈보다 서방님 입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버리니 그것이 어디 맥히기나 하겠습니까? 그려 자네 말이 맞구만 그래. 그러니 말일세 내가 앞으로는 자네가 정해준 용돈만 받기로 하고 절대로 가산에는 손대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기방과 노름판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구만. 내 그것을 어길 시에는 자네가 나를 관아에 고발해도 좋다는 각서를 써줄 테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보시구려. 아 부인, 자네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어쩌게 사라고 그런가. 남편 갑수의 목소리에서 절실함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나자 명옥이는 그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였지요. 서방님께서 정 그렇게 바라신다면 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방님 이번에는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요. 워메, 거 남아이런 중천금 아니겠는가? 가만히 있어보자. 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바로 자네에게 각서를 써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보시게나. 갑수는 그 자리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들고는 부인 명옥이에게 각서를 건네주었고 명옥이는 그 각서를 천천히 읽어보고는 그 종이를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명옥이 남편 갑수로부터 각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녀는 팔을 걷어 붙이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썼습니다. 일단은 돈을 빌려 소작농들의 밀린 품삯을 지불하여 농사일을 정상화시키고 집에 노는 방들은 죄다 월세를 내놓기도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자신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집 뒤에 살고 있는 참판대감 집으로 찾아가서 삭시를 받아오기 시작했지요. 명옥의 일 솜씨가 워낙에 뛰어나고 또 부침성이 좋았기에 참판대감네 안주인인 선옥마님은 일이 없는 날에도 매일같이 명옥이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었지요. 아야 명호가, 니도 참말로 팔자라는 것이 이렇게 사나울 수가 없구마잉. 너같이 참하고 야무지게 일도 잘하는 아이가 그 양반이라고는 해도 어찌 갑수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자에게 시집을 와서 이렇게 고생을 다 하고 있다냐잉. 아이고 마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 우리 서방님도 인자 정신을 딱 차리시고 절대로 기방 근처에도 안 가고 노름도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줬구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으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이전처럼 다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선옥마님은 그런 명옥이의 모습이 더욱 안타까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말로 말이다. 너같이 참한 아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집 장손 덕파리의 부인으로 왔어야 하는 것인디. 네가 이웃집 며느리가 아닌 우리 집 며느리였어야 했는디. 나는 그것이 참말로 아까워 죽겠구마잉. 마님, 어차피 제가 이번 생애에 마님 며느리는 못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미 시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 차라리 마님을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하구만요. 하이고 그래? 그래 그러자꾸나 명호가. 너 말대로 너를 앞으로 우리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면 쓰겄구만. 명옥이는 그렇게 선옥마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의지를 하며 자주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밤낮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한 명옥이는 이처럼 이곳저곳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미천으로 돈놀이까지 시작하였고 그렇게 꾸준히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은 결과 그녀의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집안 형편이 이전처럼 풍족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부인 명옥이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갑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한 것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처럼 다시금 교만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고, 그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음식과 술을 마주한다지만 내 이미 각서를 써놓은 터라. 기방에 발을 들일 수가 있나. 그것이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여 투전이나 한판할 수가 있나. 그저 이렇게 매일같이 기동서방처럼 집안에 갇혀 있으니 사내 대장부 체면이 참말로 말이 아니구만 말이 아니요. 갑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마당을 둘러싼 담벼락을 바라보자 그 담벼락은 마치 옥창살처럼 꼭 자신을 가두는 듯 느껴졌지요.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니 가만히 있자. 거 각서에 따르면 내 우리 집 가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말인 즉슨 우리 집 돈과 살림에만 손을 안 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갑수는 무릎을 탁 치며 혼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갑수는 그동안 불어난 논밭과 집을 호조의 담보로 잡히고는 무려 2,000냥이나 되는 돈을 꾸어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아이고 서방님. 지난 5년 동안 제가 고생하여 이제 좀 숨을 돌릴 만하니 나랏돈 무서운 줄 모르고 호조에서 돈을 꾸어 평양으로 가서 장사를 하시겄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서방님? 에이, 거 답답하기는. 뭐 지금 내가 놀자고 돈을 꾸었는가. 나 또한 사내인데 5년 전 집안을 망친 일이 아직도 내 맘에 사무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 이번에 그 일을 만회할 수 있도록 큰 물에서 제대로 일을 한번 벌여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 사람아. 서방님께서 분명히 지난번에 집안의 가산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제게 각서까지 써주시지 않았단가요? 벌써 그것을 잊으시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요? 차라리 그냥 저를 믿으시고 자손이나 일구면서 저와 함께 편안하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인 명옥이의 간곡한 애원에 오히려 갑수는 당당하게 반박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 분명히 각서에 써있는 대로 집안에 있는 돈을 손대지는 않았구만. 내가 마련한 돈은 호조에서 꼬아온 것이니 엄밀히 따지자면 집안에 있는 돈은 아니지 않는가? 어디 그것으로 인해 집안에 돈이 한 푼이라도 줄어든 것이 있는가 지금? 거 사내가 큰일을 하겠다고 하면 부인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에이, 참말로 재수없게 시리. 아무튼 나는 거 오늘 중으로 떠날 터이니 그리 알고 있으시게나.
갑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설 채비를 하자 부인 명옥이 울먹이며 그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찌 그 짓을 저에게 또 반복하라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갑수는 부인의 손을 매몰차게 떨쳐내고는 돈을 품에 안고서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서 버렸지요. 갑수가 떠나고 텅 빈 방 안에서 명옥이는 구슬프게 갑수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는 집 밖으로 멀어져 가는 갑수의 귀에 결코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바람대로 한양에서 평양으로 오게 된 갑수. 그는 평양의 어느 번듯한 객주에 자리를 잡고 며칠 동안 시장과 거리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도시의 물정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처럼 자유롭게 번화가를 걸으며 거리의 활기를 만끽하니 갑수의 마음은 마침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펄떡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려? 이것이 자고로 사람이 사는 맛이지. 내 그동안 집안에만 갇혀 살면서 아까운 날들을 허비했구만 그래.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말이오. 갑수는 흥이 난 얼굴로 평양의 번화가를 구석구석 탐방하며 정신없이 걷다 한 기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그 기방의 화려한 문양과 간판을 감상하고 있을 때 기방 문으로 들어가던 한 여인이 갑수와 눈이 마주치더니 살며시 몸을 돌려 그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세상에요. 어찌 저런 미인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여태 우리 한양의 매양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생각을 했거늘. 세상은 참말로 넓고도 넓구나. 갑수는 순간 온몸이 굳어진 듯 멍하니 서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다 마침 길을 지나던 한 중년의 선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저 기방으로 들어간 여인은 대체 누구인데 저라고 이쁘답니까? 허허 이보게. 자네 여평양에 처음 왔는가 보구만. 저 기생이 다름 아닌 여기 기방이 자랑하는 천하일색 춘심이 아닌가. 이곳에서 춘심이를 만나지 않으면 유흥을 즐겨보았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네. 춘심이라. 어찌 이름조차 이리도 곱고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우연히 춘심이를 마주한 갑수. 그는 춘심이에 홀리는 듯한 미소 한 번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객주에 돌아가서도 온종일 그녀 생각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장사 계획은 뒷전으로 한 채 다음 날 바로 춘심이를 만나기 위해 기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내 본래 한양에서 이곳 평양으로 크게 장사를 하려고 왔는데 매일 혼자 독수공방하여 외로움이 아주 사무쳤구만. 그런디 오늘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을 마주하니 참말로 오랜만에 내 가슴이 뛰는구려. 하이고 누구신가 했더만 한양에서 오신 큰손이셨구만요. 저는 이 기방의 춘심이라고 하옵니다. 오늘은 제가 책임지고 밤이 새도록 나리가 외롭지 않게 벗이 되어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집에 계시는 부인 생각일랑 잠시 접어두시고 한번 마음껏 놀아보시지요. 춘심이의 다정한 한마디에 순식간에 넋이 빠져버리는 갑수.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방을 드나들었으며 밤낮으로 술에 취해 춘심이의 치맛자락만 쫓아다니며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이복의 춘심이.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네같이 곱고 재주 많은 여인이 이 기방에만 있는 것이 참말로 안타깝구만. 어짠가? 이참에 차라리 나의 첩이 되는 것이 말이오. 나리거 부인이면 부인이지 저는 첩은 싫습니다요. 저는 다른 사람 뒤에 있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구만이요. 아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내 한양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우리 둘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예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은 어찌한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춘심이 하나만큼은 평생 호강시켜 줄 수는 있구만 그래. 날이 제 앞에서 여지껏 수많은 사내들이 그렇게 말로 청산유수를 읊었지만 결국에는 다 조강지처를 찾아가더이다. 나리께서 그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최소한 금으로 된 비녀라도 주시면서 말을 하셔야 그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 금으로 된 비녀? 내 춘심이 네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야. 아 그까짓 금비녀 10개라도 못 사줄 것 같으냐? 하이고, 그럼 오늘 밤은 기방을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서방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정성스레 모셔야겠구만이요. 뭐시오? 지금 나를 서방님이라고? 춘심이는 워낙에 유명한 기생답게 특유의 교태로 갑수의 정신을 쏙 빼놓았고 날마다 은근히 갑수를 떠보며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갑수는 그녀의 애교 어린 목소리와 미소에 도저히 거절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가 평양에 온 지 채 1년 만에 2,000냥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의 돈주머니는 어느새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마침내 갑수의 돈이 바닥나자 당연하게도 그동안 연료처럼 다정하게 갑수만 바라보았던 춘심이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였는데요. 이제 더 이상 기방 출입은 못하실 테니 어디를 가시든 이것으로 노잣돈이나 보태시구려. 그녀가 방에서 머물고 있는 갑수 앞에 차갑게 서서 열량쯤 든 돈주머니를 툭 던지며 말을 하자 갑수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란가?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쌍의 원앙처럼 평생을 떨어지지 말자고 그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갑자기 나보고 나가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잉? 거 기생집이라는 데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란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기생이 돈 들고 달려오는 손님에게 무슨 달콤한 말인데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자네 내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렸다고 이제 와서 이리도 야박하게 군단 말이오 그럼? 내가 어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인 줄 아는가 본데. 나를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구만. 춘심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자존심이 상한 갑수는 그녀가 던져준 노잣돈도 받지 않고 당장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방문을 나서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지요. 와우, 웜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께 내가 지금 이렇게 한양으로 돌아가면 호조에서 빌린 2,000냥을 갚을 길이 없으니 옥에 갇혀 죽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멀리 도망을 치자니 가진 돈이 다 떨어졌으니 하이고 내 앞으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결국 갑수는 나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세우고는 다시 춘심이에게 다가가 간절한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아이고 춘심아, 춘심아. 우리나라가 인정지국이라는데 어찌 1년이나 살을 맞대고 지낸 나에게 이리도 야박하게 굴 수 있다는 말이냐. 아니 갈 곳이 많다며 노잣돈도 마다하고 떠나던 분이 뭐가 아쉬워서 다시 오셨습니까요?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춘심아. 그래 그냥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방에서 물도 기르고 불도 떼는 머슴살이라도 하면 좀 어이하겠느냐. 뭐시라? 어이하겠느냐고? 하이고 머슴이 되려면 정식으로다가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얘를 갖춰서 아씨라고 불러도 모자랄 판에 어이하겠느냐 같은 말을 할 거면 당장 썩 커지거라 이놈아. 갑수는 춘심이의 얼음같이 차가운 말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춘심이 아씨 제가 잘못했구만요. 한 번만 저를 거두어 주시면 이 몸이 아주 부서져라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번 한 번만 예정을 생각하여 너를 거둬줄 것이니 너는 앞으로 내 눈밖에 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야. 그리하여 갑수는 화려했던 시절이 무색하게도 기방의 머슴으로 전락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온갖 하대를 겪으며 이런저런 자비를 맡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갑수가 기방의 머슴이 된 지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양에서도 춘심이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갑수가 평양의 한 기방에서 머슴이 되었다는 소문이 천천히 돌아 결국 명옥이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뭐시라? 그게 참말이란 말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양반이 기방에서 머슴살이를 한다니. 말숙이 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이고 그것이 참말이라니까요. 주인나리가 평양의 기방에서 춘심이라는 기생한테 아주 돈을 홀랑 다 뜯겨버리고 오갈 곳이 없어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한다는 소문이 지금 우리 마을 장터에까지 아주 싹 다 돌아버렸다니까요. 와, 웜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말로 이것이 무슨 망신이란 말이냐? 명옥이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어떻게 하면 남편 갑수를 그 기생집에서 빼올지 몇 날을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평양으로 달려가 춘심이라는 그 기생의 머리채를 붙잡고 남편을 데려오고 싶지만서도 이곳에 와봐야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죄로 옥살이만 하게 될 터인데. 하지만 아무리 거듭해서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해보아도 명옥이는 온전히 남편을 빼내올 수 있는 뚜렷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매일 밤잠을 설치며 걱정을 거듭하던 명옥이에게 하루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뒷집 참판대감댁 아들 덕파리가 벼슬을 두루 지내다 이번에 평안감사의 부망에 올라 평양에 부임한다는 것이었지요. 소식을 전해들은 명옥이는 평소 친정어머니처럼 여기던 참판댁의 선옥마님을 찾아가서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밥을 먹기가 거시기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좀 챙겨왔구만요.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해서 말이어요. 웜의 명호가
이것이 참말로 오랜만이구만. 내 행랑어머한테 밥상 내오라고 할 테니께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 오랜만에 선옥 마님과 밥상을 마주한 명옥이. 하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밥상이 차려졌는데도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밥상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명호가, 너 우째거 밥을 안 먹고 그러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냐? 너 혹시 뭔 걱정이라도 있는 것이냐? 선옥 마님이 걱정스레 물어보자 명옥의 눈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는데요. 아니 명호가, 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여. 얼른 말을 좀 해보거라. 아이고 어머니. 서방이란 놈이 노무돈으로 장사를 하러 평양으로 갔으면 장사나 좀 잘할 것이지. 인자는 하다 그 많은 돈을 죄다 기생한테 뜯겨버리고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고 안 합니까? 어머니, 나는 인자 참말로 못 살겠습니다. 하이고 갑수 그놈이 돈을 꾸고 갔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다만 또 일을 저질러 불었구만. 참말로 이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명호가, 내 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보거라잉. 그러자 명옥이는 내심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덕팔이 도련님께서 평양에 가신다 들었는데 혹시 저도 그곳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도련님에게 말을 잘해서 저에게 비장 자리 하나만 마련을 딱 해주시면 제가 직접 그놈의 기생도 응징하고 돈도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어요. 무엇이라고야? 명호가 아녀자의 몸으로 비장이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제가 미리 생각해 둔 것이 있는디 말이어요. 어머니 잠깐만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라니까요. 제가 얼른 보여드릴랍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명옥이는 선옥마님을 방에 두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옥마님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 혼자 밥상을 앞에 두고 한참을 기다리니 느닷없이 마당에서 아들 덕파리의 큰 호통 소리가 방으로 들려오지 않겠어요. 니놈이 대관절 어떤 놈인데 여기가 감히 누구의 집인 줄 알고 멋대로 대청에 발을 들이려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바삐 결박하거라. 그것이 그러니께 나는 거 이 집의 대부인님과.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마당으로 뛰어나간 선옥마님. 그녀는 덕파리가 호통을 치는 사내를 확인하고는 그만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하이고, 참말로 웃어 죽겠네. 참말로 니도 별종은 별종이다야. 니 명옥이 맞제? 난 네가 갑자기 비장 자리를 달라고 하니 무슨 꿍꿍이인가 했더니 참말로 감쪽같이 변장을 했구만. 네 모습도 목소리도 아주 영락없는 사내구나 명호가. 나도 깜빡 속을 뻔했다잉. 어머니 명옥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명옥 씨라면 분명히 우리 앞집 갑수아원의 부인 아닙니까? 그런디 오메 참말로 명옥 씨구만요.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요? 선옥마님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아들 덕파리에게 명옥이의 사정을 낱낱이 말해주었고 사정을 듣고 난 덕파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웃음을 지었지요. 자신을 배신한 지아비를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참말로 놀랍구만요. 명옥 씨 내 그 정성에 감목했습니다요. 원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안 될 일이지만서도 이번에는 특별히 명옥 씨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어디 마음껏 한번 해보시오. 그나저나 아이고 우리 비장이 다 잘났지만 수염이 없으니 그것이 흠이구만요. 허허. 덕파리는 명옥이의 남편에 대한 충정에 거듭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명옥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남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 새삼 부끄러워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침내 바라던 대로 덕파리와 평양길에 동행을 하게 된 명호. 그들은 평양에 위치한 관아에 도착을 하여 그곳의 원님에게 명옥이의 사정을 낱낱이 설명하고는 공조를 부탁하였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찰사 나리의 부탁이니 제 어디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각별히 살펴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조롭게 원님의 허락까지 얻게 된 명옥이는 그날로 관아에서 업무를 보는 척을 하면서 마을 분위기를 익히며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서는 이내 춘심이가 있는 기방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가 기방에 도착하자 그곳에서는 새로운 비장이 직접 방문하였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춘심이가 나와 명옥이를 맞이하였지요. 관아에서 귀하신 분이 친히 이곳까지 찾아오셨구만요. 그나저나 이번에 오신 분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뽀얀 것이 이리도 고우시답니까? 오늘 밤만큼은 이 춘심이가 나리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실 테니 나리께서는 그저 편안히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요. 춘심이는 명옥의 옆에 꼭 붙어 앉아 교태를 부리며 연신 웃음을 흘렸지만
그럴수록 명옥이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불길이 끓어오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화려하게 차린 술과 음식들이 들어오자 명옥이는 그것을 잠깐 입에 댄 후 바로 내려놓고는 참, 오늘은 어쩐지 입맛이 없어 음식도 술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리 귀한 음식을 남기면 하늘이 내게 벌을 줄 터이니. 거 오다 보니 밖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내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자를 좀 불러주시게나. 나리도 참말로 인정이 넘치시는구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천한 머슴놈을 불러 이 귀한 음식을 주시겠다니요. 춘심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머슴을 부르자 곧바로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명옥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남편 갑수였지요. 갑수는 조심히 명옥이를 올려다 보았지만 그는 3년 만에 만나는 자신의 부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와 웜에 서방님 많이 야위셨구먼. 참말로. 오늘 나를 위해 차려진 것이 일이 많은데 내 도통 입맛이 없구나. 거 사양하지 말고 마음껏 먹거라. 나는 한양에서 이번에 이곳으로 부임하게 된 비장인데. 그래, 너는 어쩌다가 이곳에 머슴이 된 것이냐? 한양에서 왔다는 말에 갑수는 흠칫 놀라며 부끄러운 마음에 더욱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로 갑수는 작게 대답하였습니다. 소인도 본디 한양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으로 이곳까지 다다른 사정이야 어찌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나으리 잡수시던 이 귀한 음식을 소인 같은 천한 몸에게도 나누어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가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요. 갑수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배가 고팠는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옥이는 행여 눈물이 터져 나올까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을 다 잡고는 기방을 떠나 자신이 묵는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명옥이는 마침내 포졸들을 시켜 일단 남편 갑수를 관하로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갑수를 포박해서 끌고 와 무릎을 꿇리자 명옥이 날카로운 눈으로 갑수를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내 놈이 그 한양의 함지골에서 온 이 갑수가 맞느냐? 네, 그렇사옵니다, 나으리. 내 놈이 호조에서 그 큰 돈을 빌리고도 벌써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상납하지 않았으니 내 놈을 당장 잡아 죽이라는 명이 있었느니라.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바른대로 말을 해보거라. 그것이 말입니다. 실은 하이고 이것이 참으로 말하기가 거시기 한디 말입니다. 아직도 우물쭈물하는 꼴을 보니 네 놈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 보구나. 여봐라. 명옥이는 갑수의 태도에 분노를 하여 곧바로 포졸에게 곤장 10대를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곤장을 한 번에 10대나 맞은 갑수의 엉덩이는 금세 살이 터져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고 갑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쏟아내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잠시 흔들린 명옥이는 다시 갑수를 형틀에서 내리고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갑수야, 네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썼느냐? 네가 호조에서 빌린 그 많은 돈을 모두 이렇게 써버리고 이리도 비참하게 거린처럼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돈을 써버린 곳이 있지 않겠느냐? 나으리,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이곳 평양에 와서 제가 있는 기방의 춘심이라는 기생에게 빠져 그 돈을 죄다 뜯기고 말았습니다요. 나으리 소인이 달리 쓴 곳은 정말 한 푼도 없습니다요. 갑수의 대답에 명옥이는 드디어 명분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포졸에게 곧바로 그 기생 춘심이를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잠시 후 춘심이가 포졸의 손에 붙들려 관하로 오게 되었고 명옥이는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저 기생을 1분의 사정도 두지 말고 매우 치거라. 갑수와 마찬가지로 곤장 10대를 때리고서는 이후 만신창이가 된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춘심이 너는 아직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나으리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소녀가 저 갑수에게 받은 돈은 정당히 술과 풍류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니 그 돈의 책임을 제게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요, 나리. 뭐시라? 네가 정확히 갑수가 가지고 있던 돈 2,000냥을 쓰게 만들고 그 돈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내쫓은 것을 보면 처음 갑수가 왔을 때 분명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사람을 시켜 조사를 했을 터. 결과적으로 네가 호조에 돈을 갈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변명을 하는 것을 보니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구나. 여봐라, 춘심이에게 곤장 50대를 더 치거라. 춘심이는 무려 50대의 곤장을 치라는 말에 기겁하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하이고 나으리, 나라의 돈이 중하고 관아의 명령이 지엄하니
나으리 분부대로 갑수에게 받은 모든 돈을 바치겠습니다요. 제발 소녀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호조에서는 그 돈을 갚지 않은 자를 죽이라 명하였으나 네가 이렇게 스스로 죄를 알고 돈을 바치겠다고 하니 그 뜻을 높이 사서 특별히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다만 반성의 의미로다가 네가 갈취한 돈의 2배를 내놓거라. 워워매, 두 배나 말입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날이 제게 10일의 말미만 주시면 4천냥으로 바치겠습니다. 춘심이에게 확답을 들은 명옥이는 그녀를 물리고 다시 남편 갑수에게로 가말을 했습니다. 갑수야, 10일 내로 저 춘심이에게 4천냥을 너가 직접 받아서 한양으로 내려오거라. 나는 일이 있어 먼저 내려갈 터이니 너는 후에 사람들에게 물어 한양에 있는 이 비장의 집을 찾아오도록 하여라. 하이고, 나으리 덕택으로 호조 돈을 모두 찾았으니 참말로 이 은혜가 백골란망하옵니다. 제가 돈을 받는 대로 한양에 계신 나리댁으로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요. 마침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명옥이. 그녀는 원님과 덕파리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다시 한양의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정갈이하고서는 남편 갑수가 내려오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이후 보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갑수가 한양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풀이 죽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명옥이의 예상과는 달리 마치 평양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듯 목에 힘을 주고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왔지요. 그 모습을 보고 명옥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다가가 갑수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이고 서방님, 어찌하여 거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기별 한 번 보낼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요? 장사일을 하시느라 상당히 바쁘셨나 봅니다. 허, 부인 그동안 잘 있었는가? 내가 지난 3년 동안 평양에서 고생을 하며 얼마나 큰 돈을 벌어왔는지 알기는 하는가? 이전에 자네가 5년 동안 아득바득 모아놓은 것의 갑절은 훌쩍 넘을 것이구만. 뭐시라고요?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서방님? 그럼 참말이고 말고. 아, 내가 전에 자네에게 뭐라고 했는가? 나같이 난 사람은 말일세. 평생 주색 잡기를 하여도 결국에는 크게 성공할 팔자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나저나 서방이 일이 성공을 해서 돌아왔는데 거 무엇을 하고 앉아있는가? 얼른 들어가서 술상을 봐오지 않고 말이오. 갑수의 거만한 태도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는 명호.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소박한 술상을 차려 방으로 가져오자 갑수는 그 상을 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거리기 시작하였지요. 하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술상이라 할 것도 없고 안주는 맛도 없구만. 내 평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은 안주와 술로 매일같이 지냈는데 이 술상만 봐도 확실해지는구만. 확실해져. 확실해지다니 어떤 것이 말입니까요, 서방님? 아나같이 난 사람은 아무래도 집에 묶여서 살 팔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내 오늘 밤은 어디로 가서 다시 장사를 할지 혼자서 궁리를 하기 위해 행랑채에서 잘 터이니 그리 아시게나. 그렇게 갑수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안방에 명옥이를 혼자 남겨둔 채 행랑채로 걸어나갔습니다. 하이고, 이번에는 저 양반의 버릇이 좀 고쳐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주색 잡기에 빠질 생각만 하고 있구만. 명옥이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남편 갑수의 나쁜 버릇을 뿌리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감추어 두었던 비장의 옷을 다시 꺼내었고 갑수는 그런 부인의 속도 모른 채 그저 행랑채에서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지요.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기방에 한 번에 돈을 다 쓰지 말고 객사에 자리를 잡고 천천히 알뜰하게 돈을 쓰면 넉넉 잡아 한 5년은 아주 재미지게 보낼 수가 있겠지. 갑수야, 너 거기 있느냐? 그렇게 혼자 방 안에서 흐뭇한 상상에 빠져 있던 갑수는 갑자기 행랑채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어 확인을 하였는데요. 아, 글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자신을 구해준 비장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나리께서 이 밤중에 어찌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요? 소인이 오늘 저녁에 집에 도착하여 내일 아침에 바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나리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 황공하기 짝이 없습니다요. 내 마침 이곳을 지나치는 길에 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들렀느니라. 나리 그러셨구만요. 나리 여기에서 이렇게 서 계시지 마시고 얼른 방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오늘 밤만큼은 나리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요. 갑작스레 자신을 찾아온 비장을 보자 순간 갑수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걱정이 밀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워메, 지금 나리께서 행여나 우리 부인과 마주쳐서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부인에게 다 말해버리면 하이고, 앞으로는 망신살에 내 부인에게 큰 소리도 못 칠 것인데 안 되겠다. 절대로 우리 부인과 나리를 마주치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갑수야,
내 친히 너희 집까지 이렇게 찾아왔거늘. 너는 어찌하여 부인을 나에게 인사시키지 않고 네가 직접 술상을 가지고 오느냐? 하이고 나으리. 공교롭게도 저희 부인이 고향에 있는 오라버니를 뵈러 가서 집에는 없습니다요. 제가 아마 평양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따로 기별하지 않아 그동안 혼자서 외로웠는지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요. 명옥이는 핑계를 대는 갑수를 보며 애써 웃음을 참고는 계속하여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하였느냐? 그나저나 그때 관아에서 곤장을 맞은 곳은 좀 어떠냐 갑수야? 그때 많이 아팠느냐? 아닙니다, 나리. 소인에게 그런 곤장은 나리께서 내리신 상과 같은 것인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아프다 하겠습니까요? 그것이 다 소인을 구제해 주시려는 나리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나저나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내 이곳에서 하루 묵고 가야겠다. 워우, 오메. 이곳에서 묵으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럼 소인은 나리께서 편히 주무실 수 있게 이만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구나. 내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잠시 이곳에 앉아 있어 보거라. 명옥이는 갑수를 앞에 앉혀놓고는 비장의 옷을 훌훌 벗어던졌고 그 모습을 바라본 갑수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두 눈을 크게 뜨고는 벌벌 떨며 말을 더듬었지요.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나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었다니. 도대체 어찌하여 당신이 아녀자의 몸으로 비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오? 내가 평양에 있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구하기 위해 뒷집 참판댁 덕파리 도련님께 사정사정하여 비장 자리를 하나 얻어 남장까지 하여 그곳에 간 것이었구만요. 뭐시라? 아니 그럼 그렇게 평양까지 와서 춘심이에게 돈을 받아내었으면 되었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엉덩이를 그리 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렇게 서방의 엉덩이에 그동안 쌓였던 분풀이를 하시니 그래 어째 좀 마음이 상쾌하시던가? 내 실은 그때 당신을 아주 반쯤 죽여놓으려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서방이라고 차마 불쌍해서 더 치지 못했구만요. 그럽디다. 내가 당신에게 시집와 이 집안을 살려놓으려고 고생고생을 한 것을 생각하면 그때 그 곤장이 아주 깨소금 맛입디다. 아, 그리고 방금 전까지 당신 입으로 그게 다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평소와 다르게 조목조목 따져드는 명옥이의 말에 갑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그제서야 명옥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나를 구한다고 그렇게 남장까지 하고 그러다 참말로 다른 사람에게 들켜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이고 이거 참 서방으로서 부끄럽다는 말밖에는 못하겠구만. 그럼 지아비가 기방에서 거린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부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요? 부인의 진심 어린 말에 비로소 갑수는 마음속에서 평양에서의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하이고 참말로 자네가 못난 서방을 만나 평생을 고생만 하는구려. 자네는 내가 평양에서의 한 일을 다 알고도 나에게 잘못에 대해 조금도 묻지 않고 나를 다시 받아주려고 하였는데 나는 그 속도 모르고 또다시 집을 떠나 돈을 쓸 생각만 했으니 내가 참으로 자네 앞에서 부끄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만.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참으로 못된 짓만 하였구만. 내가 잘못했구만 부인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갑수는 명옥이의 앞에서 비로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지난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갑수는 동이 트자마자 곧장 호조에 빌렸던 돈과 이자까지 깨끗하게 갚고는 이후 완전히 개과천선하여 주색 잡기를 전폐하고 부인과 함께 힘을 합쳐 성실히 살림을 꾸려나가니 그들의 집안에는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임기를 마치고 평양에서 돌아온 덕파리가 명옥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내어 널리 퍼지게 되니 사람들은 명옥이의 현명함과 지혜를 본받아 그녀를 여중오걸이라고 오랫동안 칭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